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반부 2부에서는 주거가 중심이 된 홈리스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홈리스 행동 안영진 활동가가 발제 이제 시작해 주시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발제에서도 잘 들어주시고 또 많은 의견 수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홈리스 행동에서 활동하는 안영진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발제 내용이 좀 많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정말 못해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지금 시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가능한 좀 짧고 간결한 발제로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로 이제 제정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이 되었는데요. 이 법에서 보면 이제 노숙인 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음에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이렇게 이제 소위 노숙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주거 불안정 내지 주거 취약이라는 어떤 특정한 상태에 입각해서 정의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법적 정의에 이제 입각했을 때 전국에서 노숙인 등에 속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이제 바로 서울시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뭐 서울시는 노숙인 복지법이 정하고 있는 노숙인 지원 서비스를 이제 뭐 자찬 타찬 전국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는 이제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숙인 등 지원 서비스가 이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제 복지 서비스의 어떤 편차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노숙인 복지 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 가장 주요한 참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시의 지원 정책입니다. 일종의 이제 롤 모델이 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시행하는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이런 것들 늘 지자체 최초, 뭐 전국 최초 이런 수식어들 따라 붙었었고요. 뭐 실제로 이제 노숙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만들었던 것도 서울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서울시 노숙인 등 정책의 어떤 그 위선적이고 좀 무능한 면모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급식 공백, 의료 공백,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 이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는 내내 이제 서울시가 보여줬던 건 굉장히 퇴행적이거나 무기력한 모습들만 계속 보여줬습니다. 노숙인 등이 이용하는 급식소에 지역사회 노인들이 몰린다. 그렇다고 하니까 65세 이상의 어떤 노인들은 급식소 이용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노숙인 신분증을 발급해서 이 신분증을 통해서만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뭐 노숙인 공공일자리 수요가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기존 노숙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어떤 근로 조건을 주휴수당 자르고 평균 임금 깎고 이런 식의 어떤 근로 조건을 하향하는 그런 방침까지 내놨습니다. 뭐 최근에 그 집단 감염 사태 이후로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노숙인 서비스가 지금 노숙인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방침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노숙인 등 정책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이제 간주되어 왔는데 서울시가 이게 알고 봤더니 먹고 자고 치료받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을 더 극한의 어떤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부실한 시스템의 총체였다라는 것이죠. 서울시의 노숙인 등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 코로나19 시국에서 지금 보궐선거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부실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조직하는 데 이제 진력해야 하고 이것이 지금 선거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요 후보자들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구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무관심이야말로 극단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 노숙인 등을 포함해서 그리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늘 실패하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인권의 어떤 진공 상태로 계속 밀어넣는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번 발제에서 저희가 어쨌든 그 자료집에서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이야기를 이야기를 주장들을 이제 적어놨는데요. 이 요구들을 뭐 구체적으로 전부 열거하는 것은 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핵심적인 사항, 가장
토대가 되는 그 뼈대가 되는 어떤 정책 기조와 방향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거는 사실 그 밖에 이제 저희가 계속 문제 삼고 있는 뭐 급식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의 사실상의 어떤 기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정책 기조와 방향 뭐가 문제냐? 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시가 전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또 심지어는 퇴행적인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그 서울시의 노숙인등 정책의 방향은 시설 입소를 통해 단계적으로 자활을 도모한다라는, 이거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이 실패해 왔던 정책 목표를 관행적으로 계속 고수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행 노숙인복지법의 노숙인 등에 대한 정의는 주거 불안정 상태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단과 처방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서울시 노숙인 정책은 주거 불안정 상태 해결을 개인의 몫으로 지금 넘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일단 시설 입소부터 해라. 그리고 노동시장 최하층에 있는 그런 불안정한 민간 일자리 스스로 잡아서 주거 스스로 얻어라. 지금 기본적인 골격은 바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서울시 스스로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뭐 불안정한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시설에서 시설, 시설에서 거리, 거리에서 다시 시설, 이런 소위 얘기하는 그런 회전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미 2012년부터 서울시 스스로도 자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시설 입소를 통한 단계적으로 시설 입소를 통해서 자활의지 함양하고 일자리 찾고 그 다음에 주거 찾고, 약간 이런 어떤 단계적인 자활이라는 환상을 계속 가지고서 이제 정책을 계속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뭐 간혹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뭐 주거 중심의 정책으로 우리 전환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주거 중심의 기조에서 출발했다고 서울시가 홍보하고 있는 정책 사업들 보면, 뭐 대표적으로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을 텐데, 지원 주택 사업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 보면 마찬가지로 시설을 경유하지 않으면 신청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리스 복지 정책의 선진 사례들 보면 시설 중심의 어떤 정책 모델 이미 폐기하고 경험적으로 이미 실패해 왔으니까요. 이른바 주거 우선이라고 하는 주거가 중심이 된 홈리스 정책으로 대부분 전환한 지 오래입니다. 그에 따라서 물론 부족하긴 하지만 그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정책 목표가 세워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어쨌든 시설 입소가 아닌 이런 주거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노숙인 등 정책이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토대와 틀이 잘못 잡혀 있는데 가령 이제 급식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문별 지원 사업들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이미 실패로 점철된 기존의 어떤 시설 중심의 정책 목표와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거리 노숙 탈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안정적인 주거의 확보와 보장이 어떤 서울시 노숙인 등 정책의 어떤 핵심이 돼야 된다고, 핵심적인 정책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권의 진공 상태에 이렇게 내버려두고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요. 또 이 시설 문제가 노숙인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과 청소년, 한부모 여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참 걸쳐 있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 위기로 드러난 의료 공백과 급식 공백, 그리고 주거 공백이 가져오는 건강의 문제까지 통틀어서 이야기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청계천 을지로 재개발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질의를 박은선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 활동가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한참
다양한 또 개발 사업과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옛 골목과 여기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빠른 속도로 또 사라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힙지로, 을지로를 넘어서 상생하는 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은선 활동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에서 이제 활동하는 박은선이라고 하고요. 네, 그 지금 도시재생을 원래 청계천에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 뭐 메이커 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완전 아파트로 개발하는 그 전면 재개발을 이제 하는 것 때문에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었고 사실은 그 이후로도 그 이제 작고하신 박원순 시장 전후로도 사실은 뭐 그렇게 변한 게 없고 그냥 계속 아파트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힙지로, 을지로, 노가리골 뭐 이런 데가 지금 다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왜 도시계획하는 분들이나 뭐 건축하는 사람들이 여기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 이제 막개발을 막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은 많지 않다는 것이 정말 좀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단 을지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다시 전 시장이 다시 얼굴을 들고 나와서 정말 좀 무서운데요. 그 전에 그 오세훈 시장 때 원래 전 시장 때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물레 재개발입니다. 그럼 물레, 구로, 영등포 뭐 이 구역에 있는 중공업 지역이나 아니면 도심 제조업 지역, 충신 상인 지역도 사실은 오세훈 시장 때 재개발해서 아파트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데까지 다 아파트를 재개발하면은 서울의 모든 생산 기능이 다 마비가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그냥 아파트만 짓겠다는 게 제정신인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은 3, 4, 5구역, 3-1구역 이런 데는 이미 다 없어졌고요. 400개의 업장이 지금 없어진 상황이고 그분들은 이제 퇴거 당하신 다음에 뿔뿔이 흩어지시고 20% 이상은 지금 폐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노가리골 뭐 이런 데도 지금 다 재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을지로 청계천 거기 뭐 다 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건물이 낡은 거지 기술이 낡은 게 절대 아니고요. 서울은 굉장한 생산 도시고 1,000만이 넘는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그 뭐 4차 혁명 도시로 가장 중요한 도시로 전 세계적으로 꼽히는 도시이기도 한데 사실 그 근간이 제조업이 있습니다. 그 서울에서 도심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대학들이나 아니면 연구소들이 접근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기술자들의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협업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이 보면 대학 연구소 그다음에 대기업의 연구소 그리고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는데요. 우리 의료기기가 막 한두 개만 필요하지 막 100개씩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씩 이렇게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의료기기와 같은 특수한 기계를 개발하는데 청계천 을지로 지역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술가들, 디자이너들이 이 지역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창작자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독일 같은 데서는 이제 지역 그 제조업을 갖다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떤 개인형 그 맞춤 생산 그리고 유연 생산을 위한 시스템을 억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청계천은 이게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지붕만 고쳐주면 되는 그런 공간인데 이거를 다 없애겠다는 게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 일하신 10,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그 34년 이상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 노량진 수산시장의 상인들도 굉장히 이제 베테랑이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들 그 자체 하나가 정말 하나의 유산 같은 분들이세요.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의 어르신들도 보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잖아요. 건물도 중요하지만 여기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의 역사고 사실 뭐 그 서울 미래유산 건물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아까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여기 이 골목도 지금 거의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부터 만들어진 골목이라 여기에 미래유산이 5개 정도가 넘게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전면 철거된다는 게 얼마나 좀 어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 생태계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가게 하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정말 거미줄처럼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촘촘한 함락막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하나를 뜯어서 다른 가게에다 내보낸다면 사실은 이 그 산업 생태계가 다 파괴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건물 좋죠. 근데 하지만 그 도시 그 서울은 사실 600년이 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역사도 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있기 때문에 역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획일적인 그런 건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 역사와 그다음 정체성도 같이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대진정밀 건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그 병원 건물이기도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오래된 건물들이 함께 공존을 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여기서 30년 넘게 일하셨던 분들 자체가 하나의 문화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오래된 주물집은 이미 철거가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정책의 지금 일관성이 굉장히 부족한데요. 원래는 여기를 이제 시민들이 이제 항의를 하자 도시재생 정책으로 이제 일부 전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시의원이 나타나서 여기 다 그냥 재개발합시다라고 이제 작년에 얘기를 하는 바람에 재개발 구역이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원래는 여기 이제 빨간 부분은 이제 재개발이 해제가 되었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2개소가 좀 늘어났고요. 5구역도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 시의원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 감사를 청구했고 또 공교롭게도 이 시의원은 여기 이제 3구역 개발을 하고 있는 현대 건설 출신이어서 더욱 더 저희가 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세입자 대책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실한데 인센티브는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오른쪽 보시면 컨테이너인데요. 컨테이너 들어가서 당연히 제조업 선반 밀링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2층은 아예 쓰지도 못하는데 저거 지었다고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상인들 건물을 여기다가 롯데캐슬을 짓는데요. 롯데캐슬에 이런 공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인센티브를 엄청 챙겨줬습니다. 근데 여기가 평당 4,800만 원인데 여기에 우선 임대권을 준다고 한들 어떻게 여기 들어가겠어요? 우선 분양권 줘봤자. 근데 이걸 인센티브 다 챙겨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300%나 지금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다 토해내라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한 500명 이상의 그 세입자가 지금 올해 내년에 쫓겨날 상황인데 지금 임대 영업장으로 나와 있는 확정된 것은 사실은 5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상인들이 지금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버린 것이죠. 정말 40년 동안 친구처럼 지내던 데서 그 50호 되는 데에 들어가려고 지금 굉장히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지고 그런 그 갈등이 생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또 유통 상인에 대한 대책은 지금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지금 재개발에 그 2003년부터 뉴타운 사업부터 지금까지 몇만 호를 지었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16만 호밖에 못 지었어요. 근데 갑자기 5년 안에 50만 원을 어떻게 지겠다는 건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박영선, 오세훈 시장, 전 시장 똑같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위험하고 너무 허황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이 16만 원 늘었지만 사실은 실소유주가 2%나 줄었어요. 그러면은 왜 실소유주가 줄었는지 먼저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이 많이 늘었는데 그 오세훈 시장이 늘 하던 말이 있어요. 강북 강남처럼 만들어주겠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냥 강북을 강남의 식민지로 만든 거예요. 강남에 집 있는 사람들이 하나 더 산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것이지 평등을 확대하는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재개발을 하면서 절대로 이 지금 뭐 사대문 역사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개발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탈출구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성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이원원 선생님 발제하셨듯이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많은 상가 세입자들이 쫓겨나는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투기만 그 조장한다면 불평등은 더 이제 극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약집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약을 자세하게 저희가 이제 비판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뭐 미래유산 연합회나 백년가게 연합회 이런 거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거기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도 된대인데 철거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래거든요. 그럼 지정은 왜 했어? 다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정말 저희도 그런 게 의아하죠. 그럼 지정은 도대체 왜 했을까? 그래서 실제로 철거하는 지역에 가보면 백년가게 이런 거 괜히 붙여놔서 철거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건물주들은 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이런 좀 아주 갑갑한 감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구조를 좀 해체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이번 서울시 선거를 계기로 사실 이번에 또 시장 임기는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나 난리를 쳐놓을 시장이 당선될지 염려가 되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요거를 계기로 저희가 새로운 서울 이런 방식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발제인데요. 평등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요구입니다. 여기 있는 정책 내용들을 아마 쭉 더 자세히 풀어서 쓰셨으면 책 한 권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탈시설 장애인당을 꾸려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변재원 활동가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 변재원입니다. 사담 두 가지만 하고 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노량진에서 선생님들 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뵈니까는 반갑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저도 이 건물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그 몇만 호가 무슨 뜻인가 상상을 해보다가 압구정동이 아파트 다 합치면 1만 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철수는 74만 호를 짓는다는 거는 압구정동을 74개를 만들겠다는 건데 거짓말도 유분수지. 네, 뭐 이런 좀 뻔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오늘 듣다 보니까 네, 정말 화가 나네요. 그런데 이제 저는 본연은 장애인 정책이니까요. 오늘 이제 장애인 정책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탈시설 장애인당이라는 가짜 정당을 이제 열심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역시 여기에 대해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되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많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많이 집단 감염되셨어요. 그래서 요즘 정말 사는 게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에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책 한 권이 나오는데 이걸 다 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간단하게만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 재난시대 장애인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장애인 거주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그 치매 걸리시면은 시설에다가 보내듯이 장애인들은 그냥 한평생을 다 시설에다가 가둬놓거든요. 근데 여기가 방 하나에 8명에서 10명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한 번 감염되면 100명씩 감염되는 거예요. 방 10개만 감염돼도 1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긴급 탈시설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로나 시대에는 일단 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게 정부가 돈을 대야 돼요. 그리고 1인 1실을 이제 제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저희가 이제 감염되지도 않고 사망하지도 않는다. 이게 긴급 탈시설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지원 체계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탈시설 권리인데요. 한국 사회가 좀 지독하게도 아프거나 아니면 나이 들면은 다 산골짜기로 보내버립니다. 시설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게 합니다. 버스도 못 타게 하고 가족도 못 만나게 하고 제가 본 사례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할머니는 6층 할아버지는 7층 가서 부부가 생이별해서 한 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장애인은 정말 말할 바도 없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를 우리가 탈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탈시설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청이 약속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탈시설을 좀 해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조례도 만들고 지원 주택도 만들고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도 확대하고 이 탈시설 장애인분들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추가 지원도 확대하고 장애인 주치의도 확대하고 이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탈시설도 추진하고 생계비 지원도 확대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정책이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이게 뭐 비장애인 분들도 머지 않은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장애인 분들은 특히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취업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비장애인 분들도 아마 곧 인공지능에 밀려서 취업이 다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먼저 이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는 효율성이 없으니까 일도 하지 마라고 해서 이제 쫓겨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면 결국 공공일자리나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좀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한 200명 규모인데 200명으로는 누구 코에 풀도 못 이제 코에 풀도 못 붙이기 때문에 1,000명까지 확보해야 되고 그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분들도 서포팅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도 다 좋은데 한 1년 일하면은 다 잘립니다. 계약직이라서. 그래서 요거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지 이분들도 먹고 살기 때문에 요 안정적 일자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동권 보장인데요. 이것도 서울시가 약속해놓고 또 안 하는 겁니다. 뭐냐면 저상버스 도입하겠다 이렇게 2025년까지 약속해놓고 지금 58%쯤 왔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저상버스가 10대 중 4대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못하고 할머니도 못하고 어린아이도 못하지만 장애인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저상버스를 약속한 기한이 앞으로 4년 남았는데 빨리 좀 마련해라. 두 번째로는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지금 약속을 안 지키고 있어요. 내년까지인데. 그래서 이것도 빨리 엘리베이터 설치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요거는 아마 이런 게 있었겠구나 싶으실 텐데 마을버스가 또 없어요. 마을버스가. 근데 마을버스 다들 생각해보시면 어느 노선을 다니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노선을 다니는 게 마을버스입니다. 장애인분들은 소득이 낮아서 쫓겨나 있어요. 뭐 역세권에 사는 장애인분들 많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을버스는 다 계단버스라서 마을버스를 못 탑니다. 또 그래서 이 마을버스가 지금 올해부터 서울시에 딸랑 8대가 생겼는데 이 마을버스도 저상버스를 설치해달라 이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도 고향 가고 싶다. 장애인도 부산도 가고 밀양도 가고 어머니 아버지도 만나고 제사도 지내고 싶다 해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단체들도 이동해야 돼서 이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버스 증차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인데 여기서 핵심은 만 65세가 넘은 장애인은 장애 노인인데 서울시가 얘는 노인이고 장애인은 아니야 이렇게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노인으로만 취급해버리면 장애인이 받던 서비스가 다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장애 노인은 장애인이자 노인인 거지 무슨 노인으로만 취급을 하냐 해서 여기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고 관련된 이제 계획을 열심히 이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평생교육 권리인데요. 이것도 또 문제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장애인분들은 10명 중에 5명이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5명 분들은 이제 어떻게 고등학교 진학하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중학교 이상 그러니까 중학교를 끝으로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니시거든요. 그럼 어딜 가시냐? 이제 장애인 야학을 갑니다. 장애인 야학에 가서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서울시가 야학은 우리가 돈 잘 못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돈을 잘 안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시거든요. 근데 급식도 잘 안 나와. 코로나 때 방역도 잘 안 해줘.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학교에도 가기 어려운데 야학도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관련된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뇌병변 장애인분들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은 무슨 말이냐면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운데요. 이 의사소통을 못하면은 한국 사회에서 무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말을 잘 못한다고 장애인이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기회를 박탈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을 좀 지원하는 권리 체계를 마련해달라. 관련해서 마스터 플랜도 시행하고 뭐 실행 계획도 수립하고. 근데 이건 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요. 저희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 의사소통 권리 확대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장애인 문화예술 권리 보장이 필요한데 이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애인분들이 공연을 보고 싶은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공연을 못 봐요. 그래서 장애인이 누구나 문화예술 시설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가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분들이 문화예술인분들이 생계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한 생계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인데요. 요 발달장애인 분들은 사실 가족분들이 많이 책임을 지세요. 그래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발달장애인 자녀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양육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소득도 낮아지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코로나 시기에는 극단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해결해달라. 나머지 장애 여성도 성폭행 등을 방지해달라. 장애인 건강권도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10분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내용 짧게 잘 발제해 주셨고요. 저희 세 분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질문하실 것들도 질문해 주시고 의견 얘기해 주실 것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0분 정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10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편하게 의사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오신 분 중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1층에 보면 그 농성장 하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저희 1층에 여기 농성장 천막 큰 텐트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여기 맞은편에 국회에서 법을 하나 발의했는데, 장애인도 아픈 사람들도 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게, 이 산골짜기 그 시설에 안 보내게 하려고 이 법안을 제정해서 이 국가가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고 버스도 타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 법안을 냈는데 아직 통과가 먼 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통과 좀 시켜달라고 열심히 저희가 투쟁하고 있으니까 지지 방문 와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홈리스 정책에서도 탈시설 관련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뭐 한국 사회복지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 전반을 굉장히 크게 돌리는 일인 것 같아요. 탈시설이라는 것 의제 자체가. 저도 사실 나이 들어서 제 부모님이 나이 드셨을 때 요양병원 안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도 같이 늙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노인분들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탈시설이라는 의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우리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이후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또 관련해서 다른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청계천을주로 개발연대에서는 이번 선거 관련한 계획이나 이후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참 또 철거가 이제 진행도 되고 예정도 되어 있잖아요. 저희 그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에서는 우선은 다른 연대 단위하고 그 연대해가지고 그 우선은 그 서울시장이 만드는 정책들이 얼마나, 공약들이 얼마나 허황되고 무서운지를 이제 밝히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함께 해서 기획기사 같은 것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청계천 을지로 지역 가치 같은 것들을 조금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정책 관련해서 질의하는 식으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답장을 잘 안 해줘서 너무 이제 답답한 상황인데요. 좀 꼭 답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선거 상황을 보면 저는 사실 우리가 같이 투쟁대회라도 좀 대차게 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정말 이 개발 공약을 경쟁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좀 통탄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참 이런 거를 못하는 코로나 시국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김은석 감독님, 네. 네, 저는 다큐멘터리 작업하고 있고요.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 김은석입니다. 오늘 이 정책 요구안 발표 대회 그 알찬 내용들이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방금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마음은 좀 더 거리로 가고 싶고 직접 그 요구안의 책임자, 정책을 위반하는 책임자를 직접 만나고 싶고 뭔가 이런 출렁거리는 어떤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하는 시국이긴 해요.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막혀 있는 시국, 너무 답답한데 그 누랑진 시선시장 대책위는 내일 어쨌거나 이 돌파구로서 기자회견을 서울시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막 그 1층에 그 전장현 분 그 지금 농성장도 그렇지만 저 청계천도 그렇고 각자 지금 많은 그런 꿈틀거림을 하고 있는데 그 서울시장 선거 전에 이런 정책 요구안들을 들고 좀 더 거리에서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가 개인적으로는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발제 1, 2부로 됐던 그 단위들이 좀 더 엄중하게 좀 더 좀 생동감 있게 서울시가 좀 따지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어떨까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한번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토론회 같이 주최하셨던 분들이 이어서 기자회견을 하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29일 오전에 열리는 게 맞죠? 맞나요? 네, 29일 오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그 이 요구안들을 다시 좀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달한 요구안에 대해서 답변도 반드시 받고 이것에 대해서 좀 평가하는 자리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사람이 또 마찬가지로 많이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싶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서부노련 동지들이 하셨던 것처럼 곰돌이 인형들과 좀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더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혹시 발표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한마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윤서님.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인데 노량진에도 작년에 용역이 많이 들어왔지만 며칠 전에 을지로의 오래된 맥주집인 최초 생맥주집인 오비베어의 용역 깡패 A급이 100명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회도 못하게 하면서 용역 깡패 100명 왔는데 아무도 안 막는 거예요. 경찰들이 팔짱 끼고 구경이나 하고 앉았고. 그래서 이거 정말 뭔가 이게 무슨 고담 시티도 아니고 정말 너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바로잡는 그런 계기들이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서울시장이 정말 지금 뭐 아파트 더 짓겠다는 외에는 더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좀 창의적 방법으로 항의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혹시 아까 발제하셨던 분들도 네. 네네. 네, 서울시장은 잠깐이지만 저희 인생은 영원합니다. 즐긴 놈이 이깁니다. 투쟁. 네.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요. 예전에 어떤 그 지적이었나요? 사회학자가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부자만을 위한 결정을 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부자들만 만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가난한 사람들 만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라는 게 너무나 구체적이기보다 멀고 아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도대체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정치 가까이로 보내는 것도 할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거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가 가까이에서 들릴 수 있도록 모르면 귀를 갖다 잡고 알려줄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주셔도 너무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지만 힘내면서 끝까지 단결해서 투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